차가운 빗줄기가 대지를 흠뻑 적시고 있었다. 단순한 장대비가 아니었다.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거대한 물의 장막이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쏟아져 내렸다. 이곳은 유진그룹 가문만이 이용하는 호화로운 살인묘원이었다. 잘 다듬어진 잔디와 값비싼 조각상들이 빗물에 젖어 음울하게 빛났다. 그 중앙에 유진그룹의 총수 강지훈 회장이 서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최고급 검은색 정장은 이미 쏟아지는 비를 이기지 못하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오직 눈앞에 대리석 묘비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묘비에는 그의 어머니, 한 여인의 이름이 고요히 새겨져 있었다. 그의 곁에는 이질적인 존재들이 함께했다. 10살 남짓되어 보이는 모든 것이 똑같은 두 소녀였다. 아이들은 얇은 코트 차림으로 비를 맞으며 겁에 질린 것인지 혹은 모든 것을 체념한 것인지 모를 표정으로 서 있었다. 두 아이는 서로의 손을 생명줄처럼 굳게 붙잡고 있었다. 그들 모두의 뒤에서 충직한 김비서가 거대한 검은 우산을 받쳐들고 안절부절못하고 있었다. 우산은 사실상 무의미했다. 비는 사방에서 몰아쳤다. 하지만 김비서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날씨가 아니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회사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순간에 강지훈이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이곳에 와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저 두 아이, 김비서는 지난 10년간 강지훈의 그림자처럼 그를 보좌해왔지만 저 아이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보고받은 적이 없었다. 그들은 누구인가? 왜 하필 오늘인가? 김비서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질문으로 폭발할 지경이었지만 그는 감히 입을 열 수 없었다. 강지훈의 얼굴은 피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기로 얼룩져 있었다. 대한민국 재기를 호령하는 냉혹한 승부사, 얼음 심장이라 불리는 그였. 그런 그의 뺨을 타고 뜨거운 액체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울고 있었다. 어머니의 묘 앞에서. 바로 그때 김비서의 정장 안주머니에서 묵직한 진동이 울렸다. 비상연락용으로만 사용하는 단말기였다. 김비서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단말기를 꺼내 화면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의 동공이 공포로 흔들렸다. 회장님. 김비서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나오기 위해 필사적으로 떨렸다. 방금 긴급 속보가 떴습니다. 그리고 강민석 부회장 측에서 임시 이사회 소집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타이밍이 최악이었다. 강민석 부회장, 강지훈의 숙부이자 유진그룹을 호시탐탐 노리는 가장 위험한 적이었다. 그는 분명 강지훈의 지금이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꼬투리 삼아 그를 끌어내릴 생각이었다. 정관제 7조, 총수의 심각한 판단력, 저하 및 직무 수행 불능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언론에도 일제히 보도가. 김비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강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묘비에서 시선을 뗀 그의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다른 것이 불타고 있었다. 그는 비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지도 않은 채 김비서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김비서를 지나 겁에 질린 채 떨고 있는 두 소녀에게로 향했다. 그는 잠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의 눈은 그의 어머니, 그가 사랑했던 여인의 눈을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그 시선이 강지훈의 마지막 망설임을 깨부쉈다. 회의는. 강지훈의 입이 열렸다. 빗소리 속에서도 그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명확하게 들렸다. 취소해. 김비서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예, 회장님. 잘못 들었습니다. 지금 회의를 취소하라는 것은. 못 들었나? 강지훈의 목소리에 일말의 감정도 실리지 않았다. 임시 이사회든 주주총회든 내가 허락하지 않은 모든 모임을 취소하라고 했다. 하지만 회장님, 이것은 명백한 반격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방부 회장이 원했던 그림입니다. 회장님께서 직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증거가. 강지훈이 손을 들어 김비서의 말을 막았다. 그는 다시 묘비를 바라보았다. 그곳에 잠든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듯 그는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 숨결과 함께
지난 10년간 그를 올가매던 죄책감과 슬픔의 일부가 빠져나가는 듯했다. 그는 곁에 서 있던 서류 가방을 든 낯선 여자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는 조용히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강지우는 그것을 받아들었다. 두 아이의 출생 증명서와 친자 확인서, 그리고 차를 준비하게 강지훈이 김비서에게 다시 명령했다. 그룹 본사가 아니라 본가로 간다. 본가. 말씀이십니까? 하지만 사모님께서. 김비서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본가. 그곳은 강지훈의 아내인 나경이와 그의 적통아들 강민준이 있는 곳이었다. 그곳에 저 아이들을 데리고 가겠다니. 그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다. 그건 전쟁 선포였다. 강지훈은 김비서의 혼란을 무시했다. 그는 무릎을 굽혀 두 소녀와 눈을 맞췄다. 아이들은 그제야 처음으로 그를 제대로 쳐다봤다. 낯선 남자.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만은 않은 슬픈 눈을 한 남자. 이름이 서연이라고 했나? 그리고 지연이. 그가 말했다. 아이들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그는 일어섰다. 그리고 피에 젖은 거대한 몸으로 두 아이의 앞을 가로막듯 서서 충격에 빠진 김비서를 향해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묘원 전체를 울릴 만큼 단호하고 확고했다. 똑똑히 들어도 김비서. 그가 입을 열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세차게 몰아치던 비가 잠시 멎는 듯했다. 이 아이들은 내 딸들이야. 김비서의 눈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로 커졌다. 숨이 멎었다. 딸. 회장님의. 강지훈은 말을 이었다. 그의 시선은 이미 묘원을 넘어 그가 돌아가야 할 전쟁터 유진그룹의 심장부를 향해 있었다. 어머니와의 약속이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지. 이제 이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갈 시간이야. 그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치명적인 순간에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을 스스로 세상에 드러내는 강지훈의 방식이었다. 적들이 자신을 가장 무방비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그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내든 것이었다. 그는 두 아이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 대신 그저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다. 핏줄기가 다시 거세졌다. 두 소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그 남자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젖은 정장을 입은 거대한 남자와 그 뒤를 종종 걸음으로 따르는 똑같이 생긴 두 개의 작은 그림자. 김비서는 몇 초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단말기를 다시 붙잡았다. 그의 손가락이 맹렬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차량 대기 경로 변경, 본가다 보안팀 전원 비상, 그리고 강민석 부회장 측에 전달해 회장님은 오늘 가족 문제로 바쁘시다고. 묘지에 버려진 검은 우산이 바람에 나뒹굴었다. 강지훈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어머니의 묘비가 빗속에서 흐릿하게 멀어졌다. 10년간의 긴 애도가 끝나고 이제 막 잔혹한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그는 자신의 딸들을 데리고 지옥의 문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셌지만 유진과 본가의 거대한 철문화는 완벽하게 고요했다. 강지훈의 세단이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분수대를 돌아 현관 앞에 멈췄다. 10년 만에 그는 이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지옥으로 향하는 것보다 더 무겁다고 느꼈다. 김비서가 황급히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었다. 강지훈이 먼저 내렸고 이어서 그는 차 안에 망설이고 있는 두 아이를 향해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기다렸다. 서연과 지연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빗물이 고인 바닥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아이들은 거대하고 압도적인 저택의 정면을 올려다보았다. 수십 개의 창문이 마치 감시자의 눈처럼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는 듯했다. 이곳은 집이라기보다는 전통과 부, 그리고 냉혹함으로 지어진 성체에 가까웠다. 아이들의 얇은 코트에서 떨어진 빗물이 값비싼 대리석 바닥을 더럽혔다. 육중한 참나무 문이 안쪽에서 소리 없이 열렸다. 완벽한 유니폼을 입은 사형인들이 두 줄로 도열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기이한 조합비에 젖은 회장과 처음 보는 두 명의 불청객을 향한 경악은 감출 수 없었다. 마님께서는
응접실에 계십니다. 베테랑 집사가 앞으로 나서며 보고했다. 그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평탄했지만 그의 시선은 아이들에게 닿았다가 황급히 바닥으로 떨어졌다. 강민석 부회장님께서도 함께 기다리고 계십니다. 강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바였다. 강민석은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지기를 기다리며 승자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젖은 정장 재킷을 벗어 집사에게 건네지도 않고 그저 아이들을 향해 턱짓했다. 따라와. 응접실로 향하는 복도는 박물관처럼 길고 차가웠다. 벽에는 가문의 역대 총수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그들의 눈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침입자들을 쫓았다. 서연과 지연은 거대한 공간에 압도되어 강지훈의 등 뒤에 바짝붙어 걸었다. 마침내 응접실 문이 열렸다. 방 안의 공기는 바깥의 비바람과는 대조적으로 따뜻하고 건조했으며 값비싼 홍차와 희미한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나경이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으로 최고급 실크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찻잔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강민석 부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강지훈을 보자 과장된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오, 지훈이, 자네 드디어 왔군. 연락도 없이 이사회를 무단으로 불참해서 모두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나. 형수님께서도 노심초사하고 계셨네. 나경이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시선은 남편인 강지훈을 스쳐 그의 다리 뒤에 숨어있는 두 아이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 처음에는 의아함이 그리고 곧이어 경멸감이 서렸다. 그녀의 입술이 혐오스러운 것을 본 듯 일그러졌. 강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날카롭고 차가웠다. 지금 이게 무슨 저급한 장난이죠? 당장 그 것들 치워요. 집안 공기가 더러워지는 기분이야. 그녀는 아이들을 사물 혹은 벌레 취급했다. 아이들은 그 모욕적인 시선에 인스팅티브하게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섰다.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굳게 쥐었다. 형수님, 진정하세요. 강민석이 능청스럽게 끼어들었다. 그는 마치 상황을 중재하는 척했지만 그의 눈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다. 지훈아, 이 아이들은 대체 어디서 데려온 게냐 설마. 자네가 후원하는 보육원 아이들인가? 그렇다기엔 자네를 너무 닮은 것 같은데. 그는 고의적으로 불에 기름을 부었다. 나경이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강지훈은 그들의 연극을 지켜보았다. 이 순간을 위해 그는 10년을 기다렸다.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한 약속, 그리고 자신의 심장을 갉아먹던 죄책감을 끝낼 순간이었다. 강지훈은 아이들 앞을 가로막듯 한 걸음 나섰다. 그는 나경이와 강민석을 차례로 응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응접실의 모든 소리를 압도할 만큼 무거웠다. 내 딸들이다. 정적이 흘렀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경이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강민석은 예상했다는 듯이, 그러나 그 충격의 강도에 놀란 듯이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 지훈아, 자네 지금 못 들었습니까? 숙부님. 강지훈은 강민석의 말을 잘랐다. 서연이와 지연이 내 딸들입니다. 그리고 유진그룹의 적법한 상속인입니다. 상속인이라는 단어가 폭탄처럼 터졌다. 와장창 나경이가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났. 값비싼 페르시안 카펫이 뜨거운 홍차로 얼룩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 완벽하게 관리되던 그녀의 우아함은 간데없었다. 당신 미쳤어.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찢어졌다. 감히 적은 본도 모르는 작것들을 데려와서 우리 민준이 자리에 앉히겠다고 당신이 인간이야. 그녀의 아들 강민준, 이 집안의 유일한 적통 후계자였다. 나경이에게는 그녀의 존재 이유 그 자체였다. 그녀는 두 아이를 향해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이 손톱을 세웠다. 진정하게. 형수 강민석이 그녀를 말리는 척하며 일어섰다. 그는 이제 노골적으로 즐거워하고 있었다. 지훈아, 이건
이건 너무 경솔했네. 가문의 명예는 어쩔 것이며 내일 당장 주가는 어떻게 되겠나. 자네가 드디어 노망이라도 든 게야. 강민석에게 이것은 신이 내린 기회였다. 강지훈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다. 얼음심장이라 불리던 조카가 감정에 휘둘려 자멸하고 있었다. 그는 이 스캔들을 이용해 강지훈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할 생각에 희열을 느꼈다. 강지훈은 그들의 격앙된 반응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사용인들이 있는 문 쪽을 향해 말했다. 집사, 못 들었나? 포로로 집사가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예, 회장님, 아이들 방을 준비하라고 했다. 본관 서재 옆, 가장 큰 방으로. 그리고 주치의를 불러서 아이들 건강 상태부터 확인해. 당장 그 방은 본관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강지훈의 개인 집무실 바로 옆방이었다. 그곳은 나경이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 오직 강지훈만의 영역이었다. 그것은 선언이었다. 이 아이들은 자신의 절대적인 보호하에 있다는. 안 돼. 나경이가 비명을 질렀다. 내 집이야. 이 집은 내 구역이라고. 저 더러운 것들이 내 집안에 한 발자국도 더 들이는 건. 그녀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휘청거렸다. 강민석이 그녀를 부축하는 척하며 교활하게 속삭였다. 형수, 일단 참으시게. 저놈이 미쳤으니 우리가 바로잡아야지. 강지훈은 그 꼴을 경멸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나경이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연민도 미안함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경고만이 담겨 있었다. 착각하지 마. 나경이 씨. 그의 목소리는 방 안의 온도를 몇 도는 더 떨어뜨렸다. 당신 집이 아니야. 내 집이지. 그리고 유진의 집이다. 그는 조용히 두 아이를 돌아보았다. 아이들은 여전히 겁에 질려 있었지만 자신들을 향한 노골적인 저기를 깨닫고 있었다. 강지훈은 아이들의 어깨를 가볍게 감쌌다. 그것은 따뜻한 위로라기보다는 움직여라는 명령에 가까웠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그 유진의 상속인이다. 이 사실은 당신이 찻잔을 100개를 깨트린다고 해도 변하지 않아. 그는 깨진 도자기 조각을 밟고 지나가듯 아무렇지도 않게 응접실을 가로질렀다. 서연과 지연은 그의 거대한 몸 뒤에 숨어 거의 달리다시피 그를 따랐다. 문이 닫히고 응접실에는 깨진 찻잔과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나경이는 분노로 온몸을 떨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 대신 불꽃이 튀었다. 강민석은 그런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창밖으로 멀어지는 세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걱정 말게. 형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니까. 저놈은 제 무덤을 팠어. 아주 깊고 화려한 무덤을 말이야. 그는 강지훈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는 몰랐다. 강지훈이 벌인 것은 패가 아니었다. 그것은 판 자체를 뒤엎는 가장 잔인한 승부수였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유진과 본가의 공기는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변해 있었다. 어젯밤의 폭풍우는 겉으로만 그쳤을 뿐 저택 내부에는 그보다 더 차갑고 살벌한 기운이 감돌았다. 사용인들은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였지만 그들의 곁눈질에는 노골적인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강지훈은 이 모든 것을 예상했다. 그는 아침 일찍 나경이나 강민석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 자신의 직속 보안팀을 본가로 불러들였다. 검은 정장을 입은 전직 특수부대 출신의 무표정한 남자들이 저택의 주요 통로를 장악했다. 이것은 단순한 보호 조치가 아니었다. 저택 내부의 권력 구도를 재편하는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서연과 지연은 어젯밤 집사가 마지못해 안내한 객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마자 강지훈은 아이들을 그가 지정한 방본관 3층, 그의 개인 집무실, 바로 옆에 위치한 거대한 방으로 옮겼다. 그 방은 완벽하게 방음 처리되었고 모든 출입구에는 강지훈의 보안팀이 배치되었다. 그 방은 하룻밤 사이에 완벽하게 꾸며져 있었다. 김 비서가 밤새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쏟아부은 결과였다. 최고급 원목 가구,
수백 권의 아동도서, 그리고 방 안쪽 벽을 가득 채운 인형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차갑고 인위적이었다. 그곳은 아이들의 방이라기보다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격리된 안전 가옥이자 황금으로 만든 새장이었다. 강지우는 방 한가운데 서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서연과 지연은 가장 먼 쪽 구석의 창가에 꼭 붙어 서서 들어서는 그를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봤다. 아이들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어젯밤 응접실에서 겪었던 노골적인 적에 대한 방어 기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헛기침을 했다. 대한민국 재계를 흔드는 거물인 그가 정작 자신의 피를 나눈 10살짜리 아이들 앞에서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몰랐다. 그는 기업 인수합병이나 적대적 MA 방어전에는 능숙했지만 상처받은 아이의 마음을 여는 방법은 배운 적이 없었다. 필요한 게 있나?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철함과 달리 어색하게 갈라졌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라 생각했지만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위협적인 으르렁거림처럼 들렸을 것이다. 아이들은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지연이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언니 서연이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다. 서연이는 그런 동생을 감싸 안으며 강지훈을 쏘아보았다. 그 작은 눈에 담긴 것은 두려움이 아닌 분노에 가까운 방어심이었다. 강지훈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10년, 그가 이 아이들을 존재조차 모르는 척하며 방치한 시간이었다. 물론 그것은 아이들의 어머니 윤소희와의 약속 때문이기도 했고 그들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는 이것이었다. 그는 완벽한 타인이었다. 그는 김비서가 준비해온 이탈리아 장인이 만들었다는 최고급 학습 로봇을 가리켰다. 저건. 하지만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저 장난감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는 손을 내밀려다 아이들이 자신을 마치 맹수처럼 경계하는 것을 보고 천천히 손을 내렸다. 그때였다. 서연이가 입을 열었다. 우유. 마시고 싶어요.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방 안에 무거운 공기를 가릴 만큼 또렷했다. 강지훈은 잠시 놀랐다. 따뜻한 우유요. 지연이가 어젯밤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강지훈은 그 말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보안팀을 배치하고 방을 꾸미고 앞으로 닥칠 전쟁을 준비했다. 하지만 정작 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기본적인 것,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챙기지 못했다. 그는 즉시 집사를 호출하려다 멈췄다. 그는 방에 딸린 작은 주방으로 직접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서툴지만 망설임 없는 손길로 냉장고를 열고 우유를 찾아 냄비에 데우기 시작했다. 그의 수십억 원짜리 정장 소매가 우유방울에 더러워졌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것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그의 첫 번째, 아주 서툰 시도였다. 같은 시각 강지훈이 본가에서 아버지 놀이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강민석 부회장은 유진그룹 본사에서 멀지 않은 강남의 은밀한 프라이빗 클럽 룸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곳에는 유진그룹의 핵심 이사진 몇몇이 긴급히 모여 있었다. 최고급 수정잔에 값비싼 위스키가 채워졌지만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강민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그는 걱정스러운 삼촌이자 회사의 미래를 염려하는 충신의 가면을 완벽하게 쓰고 있었다. 다들 어젯밤 소식은 들었겠지. 나도 형수님 나경이께 전해 듣고 밤새 한숨도 못 잤네. 우리 지훈이가 요즘 많이 힘든 것 같아. 그는 힘들다는 단어에 교묘하게 무게를 실었다. 자리에 모인 이들은 모두 강지훈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거나 강민석에게 일종의 빚을 진 인물들이었다. 재무담당 이사와 법무팀 최전무가 특히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강민석은 말을 이었다. 어머니 기일에 우는 거야. 인지상정이지. 하지만 근본도 모르는 아이들을, 그것도 쌍둥이를 데려와서 제 딸이라고 선언하다니. 이건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 그는 마치 강지훈의 정신 상태를 진단하는 의사처럼 말했다. 가뜩이나 지금 유진 바이오건으로 시장이 민감한 시기에 이런 스캔들을 스스로 터뜨리다니 총수로서의 책임감이 있는 건가? 정말로
감정 제어가 안 되는 상태인 건가? 박 이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끼어들었다. 부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제 오늘 주식시장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총수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투자자들의 집단 소송이라도 들어오면 최 전무도 거들었다. 법률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갑작스러운 상속인 선언은 기존의 상속 구도, 즉 민준 도련님 나경이의 아들의 지위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이건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 그룹 지배구조 전체를 흔드는 폭탄입니다. 강민석은 그들의 반응을 만족스럽게 지켜보았다. 그가 원했던 그림이었다. 그는 강지훈의 행동을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일탈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는 이사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그래서 말인데. 강민석이 목소리를 낮췄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우리가 지훈이를 좀 쉬게 해줘야 하지 않겠나. 그 애가 다시 냉철한 판단력을 되찾을 때까지 말이야. 회사를 위해서, 그리고 지훈이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것은 노골적인 쿠데타 제의였다. 쉰다는 것은 끌어내린다는 뜻이었다. 강민석은 이사들에게 당근을 제시하는 것도 잊지 않았. 물론 이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겁니다. 나는 여러분의 경험과 연륜을 믿습니다. 이사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들은 강지훈의 얼음장 같은 카리스마에 눌려 지내왔다. 강민석이 제시하는 미래는 훨씬 더 달콤해 보였다. 그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보이지 않는 반역의 계약서에 서명했다. 강민석은 위스키 잔을 들었다. 그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강지훈의 집무실. 김 비서가 방금 들어온 보고를 올리고 있었다. 부회장님께서 재무팀 박 이사, 법무팀 최 전무를 포함한 몇몇 임원들과 비공개 조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명목은 회사 현안 논의였지만 참석자들의 면면이. 강지호는 따뜻한 우유가 담긴 컵을 들고 있던 손을 멈췄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루머는 예상대로입니다. 회장님의 정신적 불안 정설이 내부망을 통해 은밀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어제 묘지에서의 일과 두 따님을 데려오신 일이 합쳐져 회장님께서 감정 제어에 실패했다는 쪽으로 여론이 몰리고 있습니다. 강지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쥐들이 드디어 둑 밖으로 기어나오기 시작했군. 김 비서는 주인의 의중을 파악하려 했었다. 즉각 대응하시겠습니까? 언론을 통해. 아니, 강지훈은 단호했. 그들이 원하는 대로 판을 깔아줘. 내가 지금 저들의 함정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처럼 보이게 놔도 쥐들이 마음 놓고 곡식을 훔쳐야 한 번에 잡을 수 있으니까. 그는 김 비서에게 또 다른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10년 전 윤소희 씨 교통사고 파일을 다시 가져와. 당시 담당 형사부터 보험사 직원까지 관련된 모든 인물들의 현재 위치 다시 파악해. 김 비서의 눈이 커졌다. 10년 전 그 사건, 회장님의 유일한 아킬레스건이자 금기어였다. 회장님. 하지만 그건 강민석이 이 정도로 쉽게 움직인다는 건 그 역시 내가 약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야. 하지만 그가 정말 두려워하는 건 따로 있지. 강지훈은 우유컵을 들고 아이들의 방으로 향했다. 내가 이 아이들을 데려온 진짜 이유, 그가 10년 전에 묻어버리려 했던 바로 그 진실, 이제 그것을 꺼낼 시간이야.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나경희는 꼬박 하룻밤을 불타는 분노 속에서 지새웠다. 그녀의 침실은 유진가 본가에서 가장 화려하고 넓은 공간이었지만 어젯밤 그녀는 그곳이 감옥처럼 느껴졌다. 강지훈이 데려온 그 잡것들이 감히 자신의 영역인 이 집의 공기를 마시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구역질이 났다. 그녀는 강지훈에게 애정을 기대한 적이 없었다. 그들의 결혼은 유진그룹과 그녀의 가문인 태간건설을 잇는 철저한 비즈니스 계약이었다. 그녀는 강 회장의 아내라는 완벽한 타이틀을 연기했. 그 대가로 부와 명예, 그리고 아들 민준의 확고한 후계자 지위를 보장받았다. 그런데 어제 강지훈은 그 모든 것을 정면으로 짓밟았. 그가 데려온 것은 단순한 혼외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경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모욕이자 그녀의 아들 민준의 미래에 대한 사형 선고였다. 그녀는
이가 갈릴 듯한 모멸감을 느꼈다. 동이 트자마자 그녀는 하룻밤 사이에 늙어버린 것 같은 얼굴로 전화를 걸었다. 그녀가 개인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문제 해결사로 불리는 남자였다. 태강건설의 감찰팀장 출신으로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그녀가 원하는 정보를 물어오는 사냥개였다. 나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잠기지 않았지만 금속성으로 날카로웠다. 어젯밤 회장님이 본가로 데려온 아이 둘, 10살짜리 쌍둥이 여자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의 어미에 대해 낱낱이 파헤치세요. 이름, 출신,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까지. 전화기 너머의 남자는 놀라움을 애써 감추며 즉시 승낙했다. 나경이는 끊어진 전화를 든 채 창밖을 내다보았다. 강지훈, 당신이 감히 내게 이런 굴욕을 줬겠다. 좋다. 당신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그 죽은 년의 무덤이라도 파헤쳐서 당신이 지키려 하는 것들을 산산조각 내주겠다. 그녀는 자신의 약점을 찾기 위해 적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본관 3층의 개인 집무실. 강지훈은 김 비서가 가져온 10년 전의 낡은 서류차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교통사고 사망사건 보고서, 피해자 윤소희, 빛바랜 종이 위에는 그가 애써 잊으려 했던 여자의 이름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12년 전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유진그룹의 후계자로서 숨막히는 압박 속에 살아가던 시절, 그는 우연히 한 전시회에서 윤소희를 만났다. 미대에 재학 중이던 그녀는 그가 속한 세계의 어떤 여자와도 달랐다. 그녀는 야망이나 계산 없이 순수하게 웃을 줄 알았고 돈이 아니라 그림에 대한 열정으로 눈을 빛냈다. 강지훈은 태어나 처음으로 가면을 벗고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짧았지만 그의 얼어붙은 인생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그의 어머니, 당시 유진그룹의 안주인이자 실세였던 그녀는 두 사람의 관계를 격렬하게 반대했다. 지훈아, 너는 유진을 이끌어야 할 몸이다. 그런 근본 없는 아이와의 불장난은 당장 끝내거라. 어머니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그 무렵 유진그룹은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었고 태강건설과의 정략 결혼은 그룹을 구할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강지훈은 사랑과 책임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리고 그가 망설이는 사이 윤소희가 임신 사실을 알려왔다. 강지훈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었다. 결혼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 아이와 뱃속의 아이는 제발 해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겠습니다. 그의 절박한 모습에 냉철했던 어머니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녀는 아들의 사랑이 진심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유진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들에게 결혼을 강요하는 대신 한 가지 약속을 했다. 아이를 낳는 즉시 먼 곳으로 보내라. 네가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그리고 너는 나경이와 결혼해. 그것이 유진을 지키고 그 아이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강지훈은 피눈물을 삼키며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윤소희를 아무도 모르는 별장으로 보냈고 그녀에게 모든 것이 끝났다고 거짓말을 했다. 나경이와의 결혼식이 진행되던 날, 그는 식장에서 웃고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몇 달 뒤, 윤소희가 쌍둥이를 출산했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 끔찍한 비보가 날아들었다. 그녀가 탄 차가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에 치여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간결했다. 운전기사 과실로 인한 단순 교통사고, 피해자 윤소희 현장 즉사. 강지훈은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다. 그는 나경의 남편이자 유진그룹의 후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측근이었던 변호사에 의해 비밀리에 거두어져 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자라났다. 그의 어머니는 몇 년 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임종 직전, 그녀는 강지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지훈아, 유진을 지켰지만 널 불행하게 만들었어. 그 아이들, 내 아이들이다. 언젠가 꼭 내 손으로 다시 데려오너라. 그게
어미로서의 내 마지막 부탁이다. 강지우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10년을 기다렸다. 자신이 그룹을 완전히 장악하고 숙부 강민석의 위협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어머니의 묘 앞에서 울었던 것은 그 약속을 마침내 지키게 되었음을 고하는 늦은 회한의 눈물이었다. 그가 깊은 상념에 잠겨 있을 때 나경이는 그녀의 사냥개로부터 첫 번째 보고를 받았다. 윤소희, 말씀하신 대로 10년 전 사망했습니다. 사고사로 종결됐고요. 당시 강 회장님과의 관계는 재계에서는 극비였지만 소문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태강건설과 혼담이 오가던 시기와 정확히 겹칩니다. 나경이의 입술이 비틀렸다. 역시 그 천박한 년이었어. 그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확인사살을 당한 기분은 더러웠다. 그게 다인가요? 시시하군. 그 정도 정보로 누굴 위협하라는 거죠? 아닙니다. 사모님,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 사고를 냈던 화물차 운전기사 박만철이라는 자입니다. 그 자가 왜 사고 직후 그는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졸음운전이었다고 진술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피해자 측, 즉 윤소희 씨 유가족 측에서 어떠한 민사소송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만철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그게 뭐가 이상하죠? 합의를 봤을 수도 사모님,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그녀의 말을 끊었. 박만철은 석방된 지 정확히 2주 뒤 자신의 전 가족과 함께 파라과이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국내 입출국 기록이 전무합니다. 마치 증발해버린 것처럼요. 나경이의 등골에 소름이 돋았다. 단순한 졸음운전 사고를 낸 기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지구 반대편으로 도망치듯 사라졌다. 이건 정상이 아니었다. 누군가 그를 도왔다는 거군요. 나경이가 중얼거렸다. 그렇습니다. 저에게 자금이 오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자금의 출처를 추적해봤지만 완벽하게 세탁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전문가의 솜씨입니다. 나경이는 전화를 끊었다. 방 안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그녀의 머리가 빠르게 회전했다. 강지훈이 이 일을 꾸몄을까? 자신의 첫사랑을 죽이고 그 죄책감에 아이들을 데려왔다. 아니, 그 정도로 치밀한 자라면 이런 식의 감정적인 커밍아웃은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누가 윤소희와 그 뱃속의 아이들이 사라져서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 강지훈이 나경이와 순조롭게 결혼하고 그룹의 상속 구도가 깨끗하게 정리되기를 바랐던 사람, 그녀의 뇌리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언제나 인자한 삼촌 행세를 하지만 그 눈에는 늘 차가운 야망이 서려있던 남자, 강민석. 나경이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진실의 꼬리를 잡았음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상속 전쟁이 아니었다. 10년 묵은 살인사건의 진실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었다. 그녀는 이제 이 위험한 카드를 쥐고 어디에 베팅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다. 강민석 부회장은 정확히 48시간을 기다렸다. 강지훈이 두 딸을 본가로 데려온 후 그룹 내부가 총수의 정신적 불안정설로 술렁이는 그 이틀 동안 그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여론이 발효되기를 기다렸다. 그는 노련한 사냥꾼이었다. 사냥감이 스스로 피를 흘리며 약해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았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아침, 그는 마침내 움직였다. 유진그룹 본사 30층 부회장실. 그는 어제 강남클럽에서 만났던 재무담당 박 이사와 법무팀 최전무를 다시 불렀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네. 강민석이 최고급 시가를 한 모금 깊게 빨아들인 후 내뿜으며 말했다. 연기가 방 안에 자욱하게 퍼졌다. 강지우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10년간 숨겨온 계집애들을 갑자기 데려와서 제 발등을 찍었지. 쇠는 달궈졌을 때 두들겨야 하는 법이야. 박 이사가 긴장한 얼굴로 침을 삼켰다. 부회장님, 계획대로 유진 바이오를 치시겠습니까? 하지만 거긴 회장님이 직접. 그래서 치는 걸세 강민석이 시가를 재떨이에 거칠게 비벼 껐다. 유진 바이오는
강지훈의 자존심 그 자체야. 망해가던 회사를 본인이 직접 살려냈다고 떠벌리고 다녔지. 그런 곳에서 횡령이나 배임 증거가 나온다면 그 자존심에 완벽한 스크래치를 낼 수 있어. 최 전무가 법률 검토는 끝났다는 듯 보고했다. 명분은 충분합니다. 총수의 불투명한 사생활로 인한 주가 급락 및 주주가치 훼손, 이에 따른 경영 건전성 긴급 감사를 발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 없이 부회장님 직권으로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강민석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렸다. 좋아. 그럼 시작하게. 감사팀, 내 우리 라인 전부 동원해. 먼지 한 톨까지 샅샅이 털어. 아니,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찾아내.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강민석의 직속 라인으로 구성된 특별감사팀이 판교에 위치한 유진 바이오 본사로 급파되었다. 그들은 마치 군사 작전을 수행하듯 로비에 들이닥쳐 보한 요원들을 밀치고 곧장 재무팀과 연구개발 핵심 부서의 서버룸을 장악했다. 특별감사입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모든 컴퓨터와 서류는 동결됩니다. 협조하지 않을 시험무 방해로 간주하겠습니다. 감사팀장의 고함이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직원들은 공포의 진료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유진 바이오 대표가 황급히 강지훈 회장에게 직통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강민석의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가 은밀하게 정보를 흘려온 경제 전문지들과 타블로이드 신문들이 일제히 속보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단독 유진그룹 강지훈 회장 10년 숨겨온 혼외자 논란. 쌍둥이 딸 데리고 본가 입성 충격 이슈 얼음심장 강지훈의 추락. 갑작스런 상속인 선언에 유진가 발칵. 증권가 찌라시 유진그룹 총수. 사생활 리스크 현실화. 경영 공백 우려. 뉴스는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가십으로 시작했던 기사들이 유진 바이오에 대한 특별 감사 소식과 맞물리면서 끔찍한 시너지를 일으켰다. 총수의 도덕적 해이가 경영 부실로 이어졌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완성된 것이다. 유진그룹 본사 1층 로비에 설치된 거대한 주식 시세표가 온통 파란색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유진그룹 지주사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로 추락했다. 핵심 계열사인 유진바이오 역시 마찬가지였다. 단 몇 시간 만에 수조 원의 시가 총액이 증발했다. 강민석의 공격은 완벽하게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모든 혼란의 중심. 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실. 강지훈은 거대한 통유리 창밖으로 아비규환에 빠진 도시의 풍경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나 초조함 대신 싸늘한 냉소만이 감돌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예상했다. 아니, 그가 의도적으로 판을 깔아준 것이었다. 회장님. 김 비서가 다급한 목소리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배어 있었다. 유진 바이오 서버가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박 이사 측 사람들이 이미 회계 장부를 모두 확보한 듯합니다. 그리고 주가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긴급 이사회 소집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강지훈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는 여전히 완벽하게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다. 서버. 넘어갔나? 그 안의 선물은 잘 심어뒀겠지. 김 비서는 그제야 회장의 의도를 깨닫고 마른 침을 삼켰다. 예, 부회장님 측 감사팀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아마 지금쯤 그들이 원하던 횡령 증거를 찾았다고 환호하고 있을 겁니다. 강지훈이 심어둔 선물은 강민석이 조작할 것을 대비해 미리 준비해둔 이중장부였. 얼핏 보면 강지훈의 비자금처럼 보이지만 그 자금의 흐름을 한 단계만 더 깊이 추적하면 결국 강민석의 아들 강태민의 이름이 나오도록 설계된 치명적인 함정이었다. 숙부님은 너무 급했어. 강지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저 아이들을 데려온 것이 감정적인 폭주라고 생각했겠지. 내가 약해졌다고.
그래서 지금이 나를 칠 기회라고 판단했을 거야. 그는 책상으로 걸어가 인터폰을 들었다. 김 비서, 이제 우리도 답례를 해야지. 예, 회장님,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아니, 강지훈이 그의 말을 막았다. 내가 직접 하지. 유진건설. 강태민 상무실로 연결해. 김 비서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강태민, 강민석 부회장의 외아들이자 유진건설의 상무로 재직 중인 오만방자한 황태자였다. 잠시 후 전화가 연결되었다. 스피커폰 너머로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함께 강태민의 거들먹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크리. 강 회장, 웬일이야. 요즘에 보느라 바쁘시다며. 하하. 그는 이미 아버지가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강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태민아, 너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진행 중인 플랜트 건설 사업. 재미가 쏠쏠한가 보구나. 강태민의 웃음소리가 순간 멎었다. 무슨 소리야? 그게 페이퍼 컴퍼니 세워서 자재비 부풀리는 수법이 꽤 고전적이더군. 네가 개인적으로 만든 그 비자금 계좌, 스위스가 아니라 싱가포르 UOB 은행에 있었나. 무언가, 전화기 너머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강태민의 목소리가 공포로 떨리기 시작했다. 너, 그걸 어떻게? 네, 아버지는 지금 유진바이오에서 가짜 장부를 찾았다고 기뻐하고 있겠지. 하지만 나는, 네, 진짜 비자금 장부를 가지고 있다. 그것도 지난 3년간의 모든 입출금 내역이 담긴 원본으로. 강지훈은 김 비서에게 눈짓했다. 김 비서는 준비된 파일을 들고 조용히 회장실을 나섰다. 그 파일은 지금 즉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의 탐사 보도팀으로 넘어갈 것이었다. 숙부님께 전해라. 강지훈이 전화를 끊기 전 마지막 말을 남겼다. 내 딸들을 건드린 대가가 고작 네 아들놈 비자금 정도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이건 시작일 뿐이야. 강지훈은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창밖의 주식 시세표는 여전히 파란색이었지만 그는 이미 다음 수를 보고 있었다. 강민석은 자신의 아들을 방패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함께 침몰할 것인가? 어느 쪽이든 강지훈에게는 손해볼 것이 없는 게임이었다. 그는 자신의 딸들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적의 심장에 칼을 꽂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지훈이 강태민의 비자금이라는 역공 카드를 터뜨린 후 유진그룹의 물밑은 더욱 격렬하게 요동쳤다. 강민석 부회장은 아들의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유진바이오에 대한 감사를 일시 중단하고 수습에 나서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이것은 폭풍전의 고요함일 뿐. 그는 더 치명적인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수면 아래의 격전지를 조용히 그리고 더 위험하게 파고드는 이가 또 있었다. 바로 나경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침실에 앉아 문제 해결사가 새로 가져온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파라과이로 증발한 화물차 기사 박만철. 그 흔적은 완벽하게 지워져 있었다. 하지만 나경이의 사냥개는 유능했다. 그는 박만철의 자금 흐름 대신 10년 전 강민석 부회장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했다. 찾았습니다. 사모님.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낮고 흥분되어 있었다. 강민석 부회장이 10년 전 차명으로 운영하던 유령 컨설팅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계좌에서 정확히 윤소희가 사망한 직후 거액의 현금이 인출되었습니다. 나경이의 손이 찻잔 위에서 멈췄다. 그 돈이 박만철에게 갔다는 증거는 직접 가지는 않았습니다. 세탁되었죠. 하지만 그 돈이 인출된 시점과 박만철의 가족이 파라과이 이민을 준비하며 새 여권과 항공권을 발급받은 시점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 돈 세탁을 담당한 브로커. 제가 누군지 알아냈습니다. 나경이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누구지? 현재 강민석 부회장의 최측근인 김상무입니다. 당시에는 부장급이었죠. 김상무가 그 브로커와 접촉한 정황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나경이는 손에 든 보고서를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정황 증거가 아니었다.
연결고리가 완성된 것이다. 강민석이 자신의 최측근을 시켜 윤소희를 죽인 트럭 기사를 매수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 그녀의 눈앞이 아찔해졌다. 이것은 재계의 흔한 암투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 교사였다. 나경이는 혼란에 휩싸였다. 그녀의 손에는 지금 강민석의 목을 칠 수 있는 칼이 들려 있었다. 이것을 터뜨린다면 강민석은 물론이고 그 아들 강태민까지 유진가에서 영원히 축출할 수 있었다. 그들이 사라진다면 그녀의 아들 민준의 앞길을 막을 유일한 경쟁자는 사라지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였다. 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것은 강민석이 아니었다. 바로 강지훈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벌레처럼 증오하는 그 쌍둥이 계집애들이었다. 윤소희는 단순한 사고의 희생자가 아니라 유진가의 암투에 의해 살해당한 비운의 여인이 될 터였다. 강지훈은 비정한 남편이 아니라 첫사랑을 지키지 못한 비극의 주인공이 될 것이었다. 그리고 서연과 지연은 그들은 모든 동정과 명분을 한몸에 받는 순교자의 딸들이자 유진의 가장 정당한 상속인이 될 터였다. 그렇게 되면 정략결혼의 산물이자 살인자의 조카가 될지도 모르는 자신의 아들 민주는 그 아이들의 그림자에 가려 영원히 이인자로 밀려날지도 몰랐다. 나경이는 보고서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 강민석을 증오했지만 그보다 더 증오스러운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갈지도 모르는 저 두 아이였다. 그녀는 진실을 밝혀 강민석을 파멸시킬 것인가? 아니면 이 진실을 묻어버리고 강지훈과 저 아이들의 명분을 빼앗을 것인가? 그녀는 자신의 명예와 아들의 미래, 그리고 가문의 파멸이라는 거대한 진실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졌다. 한편 강지훈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10년 전의 진실에 접근하고 있었다. 그가 강태민을 공격한 것은 단순한 반격이 아니었다. 강민석의 시선을 아들 쪽으로 돌려놓고 본체를 파고들기 위한 연막이었다. 그의 집무실. 김비서가 새로운 보고를 올리고 있었다. 회장님, 10년 전 윤소희 씨 사고 현장의 최초 목격자. 당시 견인차 기사였던 사람을 찾았습니다. 김비서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그의 진술이 당시 경찰 주소와 미묘하게 다릅니다. 강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뭐가 다르지? 경찰 주소에는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해 윤소희 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목격자는 트럭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코너를 도는 승용차의 측면을 의도적으로 들이받는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얼음이 깨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 강지훈이 쥐고 있던 펜이 부러져 있었다. 그 목격자는 왜 당시 그렇게 진술하지 않았지? 사고 직후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치고 나오는데 덩치 큰 남자 둘이 다가와 요즘 세상이 흉흉하니 입조심하고 다니라며 어깨를 쳤다고 합니다. 겁이 나서 그저 빗길 사고로만 진술했다고 합니다. 강지훈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다. 의도적인 충돌, 협박, 그리고 트럭 기사의 증발, 숙부님이군. 강지훈의 목소리에는 이제 일말의 의심도 남아있지 않았다. 단순한 후계자 제거가 아니었어. 처음부터 소희를 죽일 작정이었던 거야. 그의 가슴 속에서 10년간 억눌러왔던 분노와 죄책감이 용암처럼 들끓었다. 그가 조금만 더 단호했더라면, 그가 유진이 아니라 소희를 선택했더라면 그녀는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 모든 비극은 자신의 나약함 때문이었다. 그는 김비서에게 명령했다. 강민석의 10년 전 모든 자금 흐름 다시 훑어봐. 그리고 김상무, 그 자의 뒤도 샅샅히캐. 바로 그때 그의 시선이 집무실 한쪽에 설치된 CCTV 모니터에 닿았다. 나경이가 그의 집무실로 향하는 복도를 걷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눈에는 평소의 냉막함과는 다른 복잡하고 위험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강지훈은 김비서를 물러나게 했다. 그는 직감했다. 그녀 역시 무언가를 알아냈다는 것을. 그들의 조사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결국 같은 진실의 문 앞에서 마주치게 된 것이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나경이가 들어섰다. 할 말이 있어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강지우는 그녀를 응시했다. 무슨 말이지? 나경이는 그의 책상으로 다가와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증오와 경멸,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입을 열었다. 강민석 부회장, 당신 숙부님이 윤소희를 죽였더군요. 그녀는 폭탄을 던졌다. 하지만 그것은 동맹의 손길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래를 제안하는 자의 차가운 선전포고였다. 그녀는 자신이 쥔 카드를 내보이며 강지훈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다. 강지훈의 집무실. 공기는 나경이가 던진 살인자라는 단어에 얼어붙어 있었다. 하지만 강지훈의 표정에는 놀라움이 없었다. 그는 이미 10년 전의 진실에 거의 다가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눈은 이 위험한 정보를 들고 온 아내의 의도를 꿰뚫어 보려는 듯 차갑게 빛났다. 그걸 나에게 말하는 이유가 뭐지? 강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메말랐다. 나경이는 그의 반응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평소의 냉정함을 되찾았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의 예상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음을 깨달았다. 거래를 하러 왔어요. 그녀는 숨기지 않았다. 거래 당신 숙부를 내 손으로 끝내줄 수 있어요. 나경이는 자신이 확보한 증거의 무게를 알렸다. 대신 당신도 하나를 포기해야 해요. 그 아이들, 서연이와 지연이, 그 아이들의 상속권을 공식적으로 포기시켜요. 그것이 그녀의 본심이었다. 강민석이 사라진 유진그룹, 그곳에서 그녀의 아들 민주는 유일한 후계자가 되어야 했다. 그녀는 강민석이라는 괴물을 잡기 위해 강지훈이라는 또 다른 장애물과 손을 잡으려 한 것이다. 강지훈의 입가에 경멸에 가까운 실수가 어렸다. 당신 아들을 위해 내 딸들을 팔라고. 그 아이들은 당신의 약점일 뿐이야. 나경이가 날카롭게 받아쳤다. 그 아이들 때문에 당신은 지금 숙부에게 공격당하고 있어. 하지만 민준이는 유진의 적법한 방패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둘의 완벽한 아들이라고. 강지훈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나경이를 덮었다. 나가. 뭐라고? 당신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군. 나경이 씨. 그의 목소리는 지하실의 한기처럼 차가웠다. 내 딸들은 내 약점이 아니야. 그 아이들은 내가 이 지옥 같은 싸움을 계속하는 이유다. 당신의 더러운 거래에 내 딸들을 끼워 넣지 마. 나경이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후회하게 될 거야. 강지훈, 당신이 날 거절했어. 이 증거 내가 어떻게 할지 당신은 모를 거야. 그녀는 강민석에게 이 카드를 가져갈 수도 있다는 듯이 협박했다. 마음대로 해. 강지훈은 등을 돌렸다. 하지만 명심해. 살인자와 거래하는 순간 당신도 살인 공범이 되는 거니까. 나경이는 모욕감에 부들부들 떨며 집무실을 뛰쳐나갔다. 강지훈은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경이의 방문은 그에게 두 가지를 확인시켜 주었다. 첫째, 강민석은 확실한 살인자다. 둘째, 그 증거는 지금 나경희라는 시한폭탄의 손에 들려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바로 그 시각, 강민석 부회장은 자신의 아들 강태민의 비자금 문제로 인한 강지훈의 협박에 궁지에 몰려 있었다. 그는 강지훈이 언론에 모든 것을 터뜨리기 전에 선수를 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나경이가 자신을 파고 있다는 사실까지는 몰랐지만 강지훈의 반격이 예상보다 날카롭다는 것에 극도의 위기감을 느꼈다. 그는 비상수단을 쓰기로 결심했다. 이사회. 긴급 이사회를 당장 소집해. 그는 자신의 라인인 박 이사와 최 전무에게 소리쳤다. 더 이상 그놈에게 끌려다닐 수 없어. 유진 바이오 건 지금 터트린다. 최 전무가 망설였다. 하지만 부회장님, 강태민 상무님 건이. 그러니까 더더욱 강민석이 눈을 번뜩였다. 강지훈이 내 아들 약점을 쥐고 날 협박하려 들어. 그놈이 입을 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놈을 횡령범으로 몰아서 이사회에서 끌어내려야 해. 그놈이 지금 딸내미들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야.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강민석의 도박은 시작되었다. 그는
유진바이오에서 조작해낸 강지훈 횡령 증거 자료를 들고 전격적으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소집 명분은 총수의 도덕적 해이 및 경영 건전성 악화로 인한 긴급 현안 논의였다. 유진그룹 본사 40층 대회의실.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유진그룹의 이사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원탁에 둘러앉아 있었다. 강지훈의 자리인 상석은 비어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강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비통함과 책임감이 뒤섞인 표정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참석해주신 이사님들께 무거운 말씀을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 강지훈 회장의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인해 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고 시장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숙부로서 그리고 그룹의 2인자로서 어떻게든 이 사태를 수습하려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격앙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사생활 스캔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신호를 보내자 재무 담당 박 이사가 일어섰다. 대형 스크린에 유진바이오의 내부 회계 자료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조작된 인보이스, 유령 회사의 계좌 내역, 그리고 최종적으로 거액의 자금이 빠져나간 흐름도 박 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특별 감사 결과 유진바이오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이 조성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의 최종 행선지는 강지훈 회장 개인과 연관된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스캔들이 아니었다. 명백한 범죄였다. 강민석이 결정타를 날렸다. 강지훈 회장은 본인이 직접 키웠다고 자부하던 유진바이오를 개인 금고처럼 이용해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횡령이자 배임입니다. 이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몇몇은 이미 강민석에게 포섭되었지만 중립적인 이사들조차 이 증거 앞에서 충격에 빠졌다. 강민석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따라서 본인은 유진그룹 정관 제15조에 의거 그룹의 명운을 위기에 빠뜨린 강지훈 회장에 대한 직무 정지 및 불신임안을 긴급 동의합니다. 모든 시선이 강민석에게 쏠렸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는 거수투표를 위해 손을 들려고 했다. 그 투표. 나도 참석해야겠군. 숙부님. 육중한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김 비서와 함께 걸어 들어왔다. 그는 마치 예정된 연회에 참석하는 주인처럼 여유롭고 당당했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회의장의 공기가 바뀌었다. 강지훈은 텅 빈 상석으로 천천히 걸어가 앉았다. 그는 충격과 분노로 굳어버린 강민석을 무시하고 겁에 질린 박 이사를 응시했다. 박 이사, 그 자료. 아주 흥미롭군요. 강지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모든 이의 귓가에 울렸다. 발표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점이 빠져 있군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회장님, 김 비서. 강지훈이 신호를 보냈다. 김 비서가 노트북을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강민석이 띄웠던 회계 자료가 사라지고 대신 유진바이오의 메인 서버로그 기록이 나타났다. 이것은 유진바이오의 원본 서버로그입니다. 강지훈이 설명했다. 여기 보시면 박 이사님이 방금 보여주신 그 횡령 증거 파일들. 아주 흥미롭게도 강민석 부회장님의 특별 감사팀이 들이닥친 이후에 생성된 파일들이군요. 박 이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건 조작입니다. 회장님이. 조작. 강지훈이 차갑게 웃었다. 원본 서버 로그를 조작했다는 말입니까? 좋습니다. 지금 당장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이 서버 전체를 넘겨서 누가 조작했는지 확인해보죠. 회의장이 얼어붙었다. 이것은 강민석의 완벽한 자충수였다. 강지훈을 잡기 위해 넣었던 조작된 증거가 오히려 자신들의 목을 조르는 덫이 된 것이다. 강민석이 분노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내 놈이 감히 이사회를 기만해 당장 저놈을. 하지만 강지훈이 강민석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숙부님의 감사 덕분에 진짜 비자금을 찾기는 했습니다. 스크린이 다시 바뀌었다. 이번에는 싱가포르 UOB 은행의 비밀 계좌 내역이 떴다. 그리고 유진건설에서 동남아 플랜트 사업을 통해 자재비를 부풀려 그 계좌로 돈을 빼돌린 완벽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이건 유진바이오가 아니군요. 강지훈이 고개를 갸웃했다. 유진 건설입니다. 강지훈은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눌렀다. 너, 그걸 어떻게? 강태민의 겁에 질린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강지훈은 녹음기를 껐다. 그는 방금 자신의 아들이 범죄를 자백하는 목소리를 들은 강민석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이 계좌의 주인은 강태민 상무, 숙부님의 귀한 아들이죠. 모든 것이 끝났다.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강지훈의 불신이만을 논의하러 온 것이 아니라 부회장 일가가 저지른 거대한 부패 스캔들의 증인이 되었다. 강민석은 숨을 헐떡이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완벽하게 패배했다. 그의 모든 공격은 강지훈의 더 크고 치명적인 반격에 의해 분쇄되었다. 이사들의 시선이 바뀌었다. 강민석을 향한 경멸과 강지훈을 향한 경외에 가까운 두려움이었다. 강지훈은 원탁을 둘러보았다. 불신이만 투표 계속하시겠습니까? 강민석 부회장 대답은 없었다. 전쟁은 강지훈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난 것처럼 보였다. 이사회 회의실은 강지훈의 일방적인 폭격으로 초토화되었다. 강민석 부회장은 잿빛 얼굴로 살아있는 시체처럼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아들 강태민의 비자금 내역과 범죄 자백이 담긴 녹취록은 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이사들은 감히 그 누구와도 눈을 맞추지 못하고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강지훈은 그 참혹한 풍경을 잠시 응시했다. 그는 승리했지만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강태민의 비리는 숙부를 제거할 수는 있어도 파멸시킬 수는 없었다. 10년 전의 원죄, 윤소희의 죽음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해야 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단 한 사람, 나경이가 쥐고 있었다. 강지훈은 아무 말 없이 회의실을 나섰다. 김비서가 그 뒤를 따랐다. 복도를 걸으며 강지훈이 나지막이 명령했다. 강민석, 저택으로 돌아갔을 거다. 그가 나경이와 접촉하지 못하게 막으시겠습니까? 김비서가 의아한 듯 물었다. 오히려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 회장님께 유리하지 않습니까? 도로 나 사모님이 어떤 선택을 하실지. 아니, 강지훈의 걸음이 멈췄다. 쥐는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강민석은 지금 빈손이야. 하지만 나경이는 그 쥐에게 물릴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를 들고 있어. 그 여자가 그 무기를 잘못 사용하게 둬선 안 돼. 그는 나경이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준 진실이라는 카드가 그녀의 어리석은 증오심 때문에 엉뚱한 곳에서 터져버리는 것을 경계했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보다 강민석의 움직임은 한 발 빨랐다. 그는 이사회에서 완전히 무너졌지만 마지막 발악을 위해 본가로 향했다. 그는 경호원들을 따돌리고 본관 뒤편 나경이가 아끼는 장미 정원으로 향하는 쪽문을 이용했다. 그곳은 그와 나경이가 가끔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던 장소였다. 아니나 다를까 나경이가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의 집무실에서 모욕을 당하고 돌아온 후 이성을 잃고 정원을 거닐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강민석의 살인교사 증거가 담긴 USB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형수님. 덤불 속에서 튀어나온 강민석의 모습은 처참했다. 완벽하게 빗어 넘겼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최고급 정장은 구겨져 있었다. 그의 눈은 절망과 광기로 충혈되어 있었다. 나경이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자신에게 다가오는 남자가 방금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임을 금세 깨달았다. 그녀는 경멸을 감추지 않고 뒷걸음질 이게 무슨 꼴이죠? 숙부님 이사회는 잘 끝난 모양이네요. 웃음이 나옵니까? 강민석이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그놈이, 강지훈, 그놈이 내 아들 태민이를 물고 늘어졌어. 모든 게 끝장났다고 형수님도. 이제 끝이야. 저 잡것들이 이제 이 집 주인이 될 거라고. 그래서 어쩌라고요. 나경이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이 살인자에게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강민석은 그녀의 차가운 반응에 절박해졌다. 그는 그녀에게 매달리듯 다가왔다. 그는 그녀가 무언가를 조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을 향한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당연히 강지훈을 향한 것이라 믿었다. 형수님, 당신도 무언가를 쥐고 있지 않소. 그가 속삭였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 강지훈이 당신을 이 집에 그냥 뒀을 리가 없어. 그놈의 약점. 뭐든 좋아. 10년 전 그 여자에 대한 것이든 뭐든 그는 나경이의 손을 붙잡으려 했다. 나에게 주시오. 내가 이 마지막 남은 힘으로 그놈을 물어뜯고 자폭하겠네. 그러면 적어도 우리 민준이는. 나경이는 기가 막혔다. 이 남자는 자신이 저지른 살인의 증거를 쥔 여자 앞에서 자신의 아들을 미끼로 또 다른 거래를 제안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이 USB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우리 민준이. 나경이가 경멸스럽게 웃었다. 당신 같은 살인자가 감히 내 아들 이름을 입에 올려. 강민석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 손 놓지. 강지훈이 정원 입구에 서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강민석이 아니라 나경이와 그녀가 꽉 쥐고 있는 USB에 고정되어 있었다. 강민석은 강지훈을 보자 궁지에 몰린 쥐처럼 비명을 질렀다. 내 놈. 숙부님과의 대화는 재미있었나? 나경이 씨, 강지훈이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정원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경이는 두 남자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졌다. 한쪽은 그녀가 파멸시키고 싶은 살인자, 다른 한쪽은 그녀가 증오하는 남편이자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은 남자였다. 당신이 날 거절했어. 나경이가 강지훈을 쏘아보며 중얼거렸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숙부님은 적어도 내게 민준이의 미래를 제안했어. 그래서 강지훈이 그녀 앞에 멈춰서 살인자와 거래라도 하실 건가? 당신 아들의 미래를 위해. 그의 목소리는 비난이 아니었다. 그것은 냉혹한 사실의 확인이었다. 강지훈은 나경이가 어떤 인간인지 그 바닥까지 꿰뚫어 보고 있었다. 나경이는 외쳤다. 내가 이 증거를 차라리 강물에 버릴지언정 당신이 원하는 대로. 착각하지 마. 강지훈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나는 당신이 그 증거를 나에게 주길 바란 적 없어. 난 이미 당신이 그걸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숙부님을 끝장낼 수 있으니까. 나경이와 강민석의 눈이 동시에 흔들렸다. 강지훈은 나경이를 지나쳐 절망에 빠진 강민석을 바라보았다. 숙부님, 지금 형수님이 손에 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는 나경이를 향해 턱짓했다. 10년 전 당신이 어떻게 윤소희를 죽였는지, 그 살인을 교사하고 트럭 기사를 파라과이로 도피시킨 그 모든 증거입니다. 강민석의 안색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푸르게 변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경이를 돌아보았다. 형수, 당신이 날. 나경이는 모든 것이 발각되었다는 충격에 손에서 USB를 떨어뜨릴 뻔했다. 강지훈은 그녀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증오도 아닌 차가운 연민만이 담겨 있었다. 이제 당신의 마지막 선택만 남았군. 나경이 씨. 그는 그녀에게 선택지를 주었다. 저자와 함께 살인 공범으로 침몰할 것인가? 아니면 당신 손으로 직접 저자를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인가? 당신 아들 민준이가
살인자의 조카로 살아가게 할 수는 없지 않나. 그것은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었다. 아들의 미래. 강지우는 그녀의 가장 약한 고리를 정확하게 찔렀다. 나경이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꽉 움켜쥐었다. 그녀는 강지훈을 그리고 강민석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녀의 증오는 방향을 잃었고 남은 것은 오직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뿐이었다. 그녀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나경이의 손이 그녀의 아들 민준의 미래를 쥔 USB를 잡은 채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자신이 증오하는 두 남자를 번갈아 훑었다. 한 명은 자신을 모욕한 남편, 다른 한 명은 자신의 아들을 살인자의 조카로 만들 괴물이었다. 그녀에게 선택지는 없었다. 당신은. 그녀는 강지훈을 쏘아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패배감과 분노로 갈라져 나왔다. 당신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내가 이 증거를 찾을 것도, 숙부님이 날 찾아올 것도 전부 당신이 꾸민 판이었어. 강지훈은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의 마지막 선택을 기다렸다. 나경이는 비틀거리듯 한 걸음 물러섰. 그녀는 강민석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그녀에게 위협이 아니라 그녀의 아들 앞길에 놓인 가장 더러운 오물이었다. 그녀는 손을 들어 쥐고 있던 USB를 강지훈의 발치, 두 남자 사이에 젖은 흙바닥으로 던져버렸다. 가져가. 그녀의 목소리에는 모든 감정이 소진되어 있었다. 가져가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대신 민준이는 건드리지 마. 내 아들은 이 더러운 싸움과 아무 상관없어. 그것은 항복 선언이자 아들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거래였다. 그녀는 더 이상 강지훈의 아내도 강민석의 형수도 아니었다. 그저 아들을 지키려는 어미였다. 그녀는 몸을 돌려 넝쿨 장미가 가시처럼 돋아난 정원을 비틀거리며 빠져나갔다. 강민석의 눈은 흙바닥에 떨어진 작은 USB에 고정되었다. 저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자신의 모든 것을 끝장낼 단두대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마지막 남은 이성을 잃었다. 안 돼. 안 돼. 그는 짐승 같은 소리를 지르며 USB를 향해 몸을 날렸다. 그것을 줍기 위해서가 아니라 짓밟아 부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의 발이 USB에 닿기도 전에 거대한 그림자가 그를 덮쳤다. 강지훈이 그의 발목을 그대로 밟아 저지했다. 강민석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정원에 울렸다. 숙부님. 강지훈이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힘으로 그의 발목을 누르며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당신 게임은 10년 전에 이미 끝났어. 윤소희를 죽이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에 강지훈은 천천히 허리를 숙여 흙이 묻은 USB를 주워들었다. 그는 그것을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닦아 주머니에 넣었다. 경비팀. 강지훈이 나지막이 불렀다. 정원 곳곳의 그늘에서 처음부터 대기하고 있던 검은 정장의 보안 요원들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부회장님께서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군. 당분간 본가별치에서 요양하셔야겠어. 아무도 만날 수 없도록. 강민석은 발목을 붙잡고 발악했다. 강지훈이 개자식아, 내 놈도 무사하지 못해. 내가 내 놈을. 보안 요원들이 그를 사지에서 들어올려 짐짝처럼 끌고 갔다. 그의 저주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정원에 흩어졌다. 강지훈은 김비서를 불렀다. 때가 됐어.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게. 김비서의 눈이 커졌다. 예. 지금 이사회도 아니고 주주총회를, 숙부님의 죄를 이사회 몇 명이서 덮고 끝낼 수는 없지. 강지훈의 눈이 얼음처럼 빛났다. 유진의 주인은 주주들이야. 그들 앞에서 썩은 뿌리를 내 손으로 직접 도려내야겠어. 그리고 내 딸들을 공식적으로 그들 앞에 세울 거야. 그는 김비서에게 지시했다. 강태민의 횡령 및 배임 증거 자료. 지금 즉시 금융감독원과 검찰에 익명으로 제보해. 언론에도 흘려. 단, 살인교사 건은 아직이야. 그건 내가
무대 위에서 직접 터트릴 피날레니까 강지훈의 계획은 치밀했다. 그는 강민석을 단순히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사건을 자신과 자신의 딸들에 대한 모든 의혹을 씻어내고 그룹에 대한 자신의 지배력을 절대적으로 공고히 하는 대관식으로 만들 작정이었다. 며칠 뒤 유진그룹 역사상 전례 없는 임시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 장소는 본사가 아닌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컨벤션 센터였다. 국내외 모든 주주, 기관, 투자자, 그리고 수백 명의 기자단이 홀을 가득 메웠다. 강민석과 강태민은 참석하지 못했다. 그들은 이미 검찰에 의해 긴급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다. 강태민의 비자금 스캔들은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었다. 하지만 여론은 여전히 강지훈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다. 형제간의 추악한 진흙탕 싸움, 총수의 사생활 문제가 결국 그룹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그들은 강지훈 역시 이 싸움의 승자가 아니라 함께 침몰하는 패배자라고 생각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강지훈이 단상 위로 걸어나왔다. 수천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그에게 터졌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완벽한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그는 연설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유진그룹의 총수로서 이 모든 혼란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홀이 술렁였다. 그가 사과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사과가 아니라 10년 묵은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강민석 부회장과 강태민 상무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그룹 차원에서 확보한 추가 증거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검찰이 발표한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형제간의 다툼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룹의 근간을 좀먹어온 거대한 부패입니다. 그때 객석에 앉아있던 한 기자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하지만 강 회장님이 모든 것이 회장님의 사생활 문제, 그 쌍둥이 딸들로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회장님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모든 시선이 다시 강지훈에게 쏠렸다. 그의 대답이 모든 것을 결정할 터였다. 강지훈은 그 기자를 똑바로 응시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제 딸들, 서연이와 지연이 말입니까?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충격적인 폭탄을 던졌다. 강민석 부회장이 이 모든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그룹을 손에 넣으려 했던 이유, 그리고 제 딸들이 10년간 숨겨져 살아야 했던 이유, 그것은 이 모든 것이 10년 전 한 여인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홀의 공기가 완전히 정지했다. 강민석 부회장은 단순히 그룹의 돈을 훔친 것이 아닙니다. 강지훈은 주머니에서 나경이가 던졌던 USB를 꺼내 들었다. 그는 유진의 후계 구도를 바꾸기 위해 제 딸들의 어머니 윤소희 씨를 청부 살해했습니다. 세상이 멈췄다. 기자들은 타이핑하는 것조차 잊었다. 스크린에는 10년 전 트럭기사 박만철의 자백 영상, 강민석의 차명 계좌에서 그에게 흘러들어간 자금 내역,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시한 김상무의 통화 내역이 남김없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강지훈이 마무리를 지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해방감에 차 있었다. 제 딸들은 제 스캔들이나 약점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은 이 끔찍한 범죄의 생존자이자 유일한 증인입니다. 그리고 유진그룹의 진정한 상속인입니다. 바로 그 순간 컨벤션 센터의 문이 열리고 양복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하지만 그들은 강지훈이 아닌 객석에 앉아있던 몇몇 이사들, 강민석의 부패에 동조했던을 향해 다가갔다. 모든 함정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강지훈은 자신의 딸들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10년간의 지옥을 끝내고 있었다.
임시 주주총회장은 거대한 폭탄이 터진 후에 전장과도 같았다. 강지훈이 10년 전의 살인교사라는 마지막 카드를 공개한 순간 홀 안의 모든 것은 정지했다. 기자들은 넋이 나간 듯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것조차 잊었고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강지훈의 폭로가 끝나자마자 검찰 수사관들이 객석으로 흩어져 강민석의 부패에 동조했던 이사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강지훈의 불신임한을 논의하러 온 것이 아니라 거대한 범죄의 공범으로 체포되러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플래시가 광란처럼 터졌고 대한민국 재계 사상 최악의 스캔들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강지훈은 그 모든 아수라장을 뒤로하고 단상을 내려왔다. 그는 승자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기쁨 대신 깊은 피로감과 씁쓸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가문의 가장 추악한 치부를 도려냈다. 그 과정에서 그 역시 피를 묻히지 않을 수 없었다. 사태 수습은 신속하고 냉혹하게 이루어졌다. 유진그룹의 주가는 다음날 개장과 동시에 사상 최악의 폭락을 맞았지만 그것은 단 하루뿐이었다. 강지훈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움직였다. 그는 즉시 임시 이사회를 다시 소집해 강민석 라인으로 분류되었던 모든 임원들을 해임하고 자신의 사람들로 이사회를 재편했다. 그는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모든 진실을 알렸다. 그는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그룹의 총수로서 골마 터진 환부를 인정했고 그것을 도려냈음을 선언했다. 그는 또한 그룹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고강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시장은 그의 진정성과 압도적인 실행력에 반응했다. 주가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기 시작했다. 강민석과 강태민은 끝이었다. 횡령, 배임, 주가 조작, 그리고 살인교사. 그들은 대한민국 법정이 내릴 수 있는 거의 모든 중범죄의 피의자가 되었다. 그들의 몰락은 너무나도 완벽해서 동정의 여지조차 없었다. 이 모든 폭풍이 휩쓸고 간 며칠 뒤 유진과 본가는 이상할 정도로 고요해졌다. 나경이는 자신의 침실에서 조용히 짐을 싸고 있었다. 그녀의 아들 민주는 며칠 전 강지훈의 배려로 외조부모의 집으로 보내져 이 모든 혼란을 비껴갈 수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단 한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다. 이혼 합의서. 강지훈은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기로 했다. 천문학적인 위자료와 태강건설에 대한 유진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그가 요구한 것은 단 하나. 친권 포기와 즉각적인 출국이었다.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들어섰다. 그는 그녀가 짐 싸는 것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증오조차도 사치였다. 민준이는 나경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다. 스위스에 있는 학교로 보낼 겁니다. 당신 말대로 이 더러운 곳에서 멀리. 그게 아이를 위한 최선이겠지. 강지훈이 대답했다. 필요한 모든 지원은 김 비서를 통해 처리하게. 나경이는 마지막 가방에 지퍼를 올렸다. 그녀는 강지훈을 돌아보았다. 한 가지만 묻죠. 당신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숙부님이 윤소희를 죽였다는 거. 강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확신한 건 얼마 되지 않았어. 하지만 의심은 10년 내내 했지. 내 나약함이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죄책감과 함께 나경이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것은 조소였다. 결국 당신은 당신의 첫사랑을 위한 완벽한 복수를 해낸 거군요. 내 아들의 미래와 내 인생을 제물로 바쳐서. 복수가 아니야. 강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건 정의였고 내 딸들을 위한 유일한 길이었어. 그는 더 이상 그녀와 대화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그는 몸을 돌려 방을 나갔다. 나경이는 그렇게 유진과의 화려한 무대에서 소리 없이 퇴장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지켰지만 그 외에 모든 것을 잃었다. 집안의 적들이 모두 사라졌지만 강지훈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는 자신의 딸들 서연이와 지연이에게 다가서야 했다. 아이들은 여전히 3층의 그 거대한 방에서 경계심을 풀지 않고 있었다. 그들에게 강지훈은 자신들을 이 무서운 집으로 데려온 여전히 낯선 남자일 뿐이었다. 그는
보안 요원들을 모두 물리고 직접 아이들의 방문을 두드렸다. 나다. 들어가도 될까? 아이들은 침대 구석에서 서로를 껴안은 채 그를 바라보았다. 강지우는 한숨을 내쉬며 방으로 들어섰다. 그는 값비싼 선물 대신 낡은 동화책 한 권을 들고 있었다. 그것은 윤소희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유일한 유품이었다. 그는 아이들 침대에서 멀찍이 떨어진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어색하게 책을 펼쳤다. 너희 어머니가 좋아하던 책이라고 들었다. 그는 서툰 목소리로 동화를 읽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기업 보고서를 읽는 데는 익숙했지만 동화를 읽기에는 너무 낮고 딱딱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이야기가 계속되자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에게 시선을 고정했.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아이들과 같은 공간에서 저녁을 먹었다. 수십 개의 빈 의자가 놓인 거대한 식탁이 아니라 아이들의 방에 딸린 작은 테이블에서였다. 메뉴는 사용인들이 만든 최고급 요리가 아닌 강지훈이 직접 끓인 서툴고 조금 짠 라면이었다. 아이들은 라면을 먹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이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우유 주세요. 따뜻한 거. 강지훈은 말없이 일어나 그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처럼 우유를 데웠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덜 서툰 손길로 아이들에게 컵을 건넸다. 그것은 그들이 아버지라는 남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아주 작은 첫걸음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정확히 1년 뒤 모든 것이 폭풍처럼 시작되었던 그 살인묘원. 하지만 그날의 폭풍은 간데없고 눈부시게 따뜻한 가을 햇살이 대리석 묘비 위로 쏟아지고 있었다. 강지우는 어머니의 묘비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정장은 더 이상 비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채 얇은 코트를 입고 있지 않은 두 소녀가 서 있었다. 서연이와 지연이는 밝은색 원피스를 입고 이제는 제법 이목구비가 뚜렷해진 얼굴로 묘비를 바라보고 있었다. 강지우는 묘비에 새겨진 어머니의 이름을 어루만졌. 어머니. 약속. 지켰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안에는 10년간 그를 짓눌렀던 죄책감이 아닌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무릎을 굽혀 두 딸과 눈을 맞췄다. 아이들은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할머니께 인사드릴까? 서연이와 지연이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은 묘비 앞에 다가가 작은 손으로 준비해온 국화꽃을 내려놓았다. 할머니, 저희 왔어요. 강지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일어섰다. 그의 시선은 어머니의 묘비를 지나 묘원 너머의 푸른 하늘을 향했다. 그는 10년간 윤소희의 그림자와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그는 깨달았다. 그는 두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다. 아이들은 망설이지 않고 각각 그의 커다란 손을 붙잡았다. 왼쪽에는 서연이, 오른쪽에는 지연이. 강지우는 더 이상 죽은 과거를 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양손을 잡은 살아있는 현재이자 빛나는 미래를 바라보았다. 이 아이들은 더 이상 그의 숨겨야 할 비밀이나 죄책감의 증거가 아니었다. 그들은 그의 딸들이었고 유진의 미래였으며 그의 삶의 이유 그 자체였다. 이제 집으로 가자. 강지훈이 말했다. 서연이와 지연이가 동시에 그를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다. 세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되어 따뜻한 햇살 속을 천천히 걸어나갔다. 10년간의 길고 어두웠던 비가 마침내 그치고 있었다.